안녕하세요. 부동산 리더스 클럽의 이재근 부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리더스 클럽의 이정찬 대표님과 함께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조기 시행되는 DSR을 앞두고 부동산 투자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며칠 전에 미국발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더욱이 또 작년 우리가 파리 대책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됐죠. 거기에다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지금 빨리 조기에 시행되는 이 DSR, 이런 규제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연말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대출금리가 5% 아니 많게는 6%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실제 대출을 받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5 내지 6%라고 한다면 최근에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금리 수준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전처럼의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가 투자를 했다가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정리 좀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기준금리를 보면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자, 작년 11월 30일이죠. 2017년 11월 31일부로 우리가 기준금리가 1.25%에서 1.5%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주는 우리 메시지를 좀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쭉 금리가 계속 낮춰왔어요.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양적 완화를 의미를 합니다. 즉 내수 경기를 부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 6년 5개월 동안에 쭉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작년 11월 30일로 금리가 다시 올라갔어요.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역대 최저금리가 1.25%에서 이제 다시 1.5% 올라갔는데,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오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시스템 하에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불과 며칠 전이죠. 3월 22일부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우리는 지금 1.5%잖아요.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1.5 내지 1.75, 즉 역전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자, 국내 자본의 유출로 인해서 내수 경기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거나 내수 경기의 어떤 중요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IMF 때 가지고 있던 외환 보유액이 지금 현재 그 시점보다 약 100배 정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신문이나 이쪽에서는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을 가지고 굉장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게 또한 현재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 곧바로 인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곧바로 인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취약계층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내수 경기가 지금 만약에 살아나고 있는 거에 있어서 찬물을 끼울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당분간 그래도 유지를 할 거다. 아직은 우리 내수 경기가 그 정도 체질은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몇 가지 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상황이죠. 올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 3%고 미국은 2.7%입니다. 자, 2월 달에 실업률은 4.6%, 미국이 4.1%,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우리가 1.7%, 1.9%, 우리 내수 경기 체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죠. 자,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즉, 타이밍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준금리는 무엇이고 대출금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기준금리, 대출금리, 시장금리, 조달금리 여러 가지 금리에 관련된 용어들이 나와요. 우리가 그런 용어에 대한 정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이건 좀 상식적인 얘기지만요. 그래도 아무리 상식이라 할지라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해서 잘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때 받는 그 이자를 적용하는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매 조건부 채권금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질수록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지불하는 돈을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 쓰는 최종 소비자인 우리들에게도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기준금리가 모든 대출금리하고 전부 100%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시장금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금리라고 하는 것은 시중은행이 여러 은행 다른 데서 이게 한국은행에서 돈도 빌려오지만요. 예를 들어서 고객의 예금도 될 수 있고요. 또 채권도 살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채 발행은 미국채에서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조달금리, 여러 금리 소스, 대출을 우리 일반인들에게 대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는 소스, 여러 소스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준금리라는 거죠. 그렇지만 말 그대로 기준금리는 단기간 차입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출금리에 영향을 준다. 그렇지만 대출금리에 100%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금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행이 돈을 빌려오는 그 이자가 비싸다면 당연히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그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은 우리 대출 이자도 오르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실제 받는 우리 담보대출금리를 더 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담보대출금리에는 우리가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먼저 변동금리를 좀 알아볼게요. 여기 또 여러 수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상품 소스로부터 대출을 빌려오는 시중은행이 그 상품별로 지급되는 이자가 제각각이란 말이죠. 그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제각각인 그 이자를 갖다가 가중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 가중평균 낸 이자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픽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코픽스에다가 일정의 가상금리를 얹어서 실제 대출금리가 정해지는 게 이 변동금리입니다. 따라서 코스피에 코픽스에 일정 가상금리가 더해진 금리가 이 변동금리라 하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고정금리죠. 자,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장기 금융체의 금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금융기관에서 장기적으로 융자를 제공할 때 발생되는 채권으로 매일매일 다릅니다. 자, 내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이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이것도 혼합형 고정금리 기준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체의 금리 상승폭보다는 일반적으로 대출금리 상승폭이 더 큰 것은 당연하겠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강조드리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조달금리가 상승되면은 우리 대출금리가 상승된다. 이걸 아셔야지. 기준금리가 상승되면 대출금리가 100% 오른다. 이건 아닙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우리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답니다. 100% 그게 상관성이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따라서 조달금리 상승이 우리 대출금리 상승을 의미한다는 거 우리 시청자들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당초 금년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한 DSR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기 시행한다는 내용을 뉴스를 통해 접했는데요. DSR이 무엇이고 시장이 주는 영향은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예. 참 이렇습니다. 자, DSR은 개념을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원래는 금년 하반기부터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도 빠르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금 3월 26일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DSR은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는 DTI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환 능력을 보는 건데 주택담보대출 한 건만 봤을 때는 우리가 종전의 DTI 개념인데 이번에 이제 연초에 실시된 게 신 DTI죠. 신 DTI는 내가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2건이면 2건을 같이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DSR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상가를 투자를 할 때 대출받는 상가 대출금이라든지 오피스텔 대출금액이라든지요. 또 토지 대출금액이라든지 예를 주택담보가 아닌 이외에 또 대출 플러스 내가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낸다든지 자동차 할부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토탈해서 총체적으로 본다. 그래서 총체적 상환 능력을 보는 게 이 DSR 개념인데 이게 원래는 금년 하반기부터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다음 주 3월 26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미처 상반기에 대출을 좀 받으려고 고려했던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영향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런 상환 능력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사전에 반드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되는 시기에 부동산 투자 요령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대출 규제가 있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 안에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안 되겠다. 일부 우리의 의식을 투자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점을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제 대출 받기가 과거보다 굉장히 수월하지 않다. 그 점부터 제가 강조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작년 우리가 8대 책에서 기본적으로 세대당, 인당도 아니고 세대당 2건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면서 서울의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세대당 1건으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규제가 강화됐다. 그래야 되고 이제 DSR 조기 시행으로 이제 오피스텔이나 상가 부동산 투자할 때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상환 능력을 본다. 따라서 그만큼 이제 오피스텔 상가 투자를 하기 하는 환경이 그만큼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출을 활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켜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투자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대출금리가 쭉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미국발 기준금리로 인해서 조달금리가 올라가다 보면은 연말에 가서 제가 볼 때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선을 육박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 신문에서는 6%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렇게 대출금리가 5% 내지 6% 금리까지 도달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이제는 레버리지 효과. 자, 자기 자본만 가지고 차입을 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기법인데 이제는 이 레버리지 효과를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임대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출을 받는 자체가 임대 수익률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반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4가지 정도 정리해서 금리가 5 내지 6% 정도의 대출 금리가 됐을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3가지 요령, 4가지를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있습니다. 가능한 대출 건수를 아껴두라는 겁니다. 가능한 대출 건수를 아껴두라. 그 이유는 좋은 투자 상품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는 대출 건수를 좀 아껴두라. 자, 두 번째는 수익률이 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오히려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즉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투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투자죠. 자, 올해도 서울 도심 역세권의 소형주택은 절대 전세 가격이 떨어질 일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오히려 더 유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대출을 이제 받거나 기존에 이미 대출을 받고 계신 분이란다면 이제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시는 게 유리하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추가 상승이 유력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기존에 아주 좋은 조건의 변동금리라고 한다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나 이런 걸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세요 라고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갈아타는 그런 우는 범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내가 대출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고정금리가 유망하다는 얘기고요. 그동안의 변동금리가 좀 불리하게 됐던 분이라면은 이번 기회에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출 한도, LTV도 줄어들었죠. 건수도 있죠. 거기다 금리 많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환 능력이 충분히 있는지 그걸 사전에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 의사결정을 하시라는 거. 자,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겁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전을 추구하는 형태가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대출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시기, 연말에 가서 대출 금리가 5 내지 6%가 됐을 때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요령을 정리해서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정찬 대표님과 함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시기에 적합한 부동산 투자 요령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